자, 수사법입니다. 19쪽. 이 수사법 별표 크게 하나 치세요. 그리고 적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출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예요. 문학의 가장 기본 이론이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나와도 수사법은 출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말부터 적어보면, 자, 수사법 타이틀 같은 말 가로 열고 적습니다. 표현기법, 표현기법 또는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이거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수사법은 3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배울 텐데 크게는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메뉴에 박스 보면 첫 번째 비유법, 여기에 11가지가 이제 있고요. 강조법, 여기에 13가지가 있고요. 변화법, 여기에 11가지가 있어서 토탈 35가지의 수사법을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 주의사항, 여기 봐, 주목, 여기 봐요. 요 수사법을 배울 때는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가 필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배워도 많이 배웠어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만 되면 직유법, 은유법 배워요. 중요한 건 뭐냐?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잘못되는 순간이야. 이 수사법은. 지금부터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다시 그린다 생각하고 처음 배운다고 생각한 자세로 임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개념을 재정립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야지 되는 거야. 이거 안다고 자만 부리다가는요, 크게 잘못되는 파트가 수사법이다. 이거는 수업 들은 회독의 횟수하고도 상관없어. 나는 여기 2번, 3번 들었다. 2번, 3번 들은 거하고도 상관없어. 처음 듣는다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야. 알겠지? 안다고 생각하기 없기. 모른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1번 비유법. 1. 직유법. 2. 은유법. 2개 묶어서 별표. 먼저 기본적인 얘기하면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는데, 직유는 말 그대로 직접 비유하는 거야. 이게 직유라고 그래요. 직접 비유. 은유는 간접 비유하는 건데, 간유 그러진 않습니다. 은유라고 해. 자, 1번 직유법 출처야. 처럼, 마치, 흡사, 같이, 양, 듯,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런 직접적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가로 열고 직접 비유. 이걸 직유법이라고 해. 예를 봐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김광균의 추일 서정에 나오는 식구인데, 원관념이 길이고요. 보조관념이 넥타이인데 처럼이란 말을 써서 직접 비유했어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원의 나그네에 나오는 식구인데 듯이라는 말을 써서 직접 비유했어요. 직유법이야.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에서 나오는 식구인데 같이란 말을 써서 직유법이에요. 직접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28페이지 5번 문제 봐주세요. 19년 군문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시험 문제.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 확인 문제도 출제돼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와 동일한 수사법은 같은 애 밑줄 치는 순간 무슨 법? 직유법.
다음 몇 번? 4번. 천밭처럼 밑줄 치는 순간 직유법이다. 바로 답 나와야 돼. 알겠지? 따라하세요. 처럼, 마치, 흡사, 같이, 양, 듯. 이 말 들어가면 직유법. 자, 2번 은유법. 밑줄.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가로 열고 간접 비유. 그래서 은유법의 공식이 있는데 밑에 A는 B다 은유의 공식이에요. 설명 들읍시다. A는 B다. 이게 은유의 공식이야. 이때 A가 원관념이고요. B가 보조관념이 되겠다. 원관념의 특성을 보조관념에다가 간접적으로 비유해. 이것을 우리는 은유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도 가능해요. 순서를 바꿔서 도치시켜서 B인 A가 돼도 괜찮고요. 고도의 은유에서는 원관념을 생략하고 B만 제시. 이게 원관념 생략이야. A가 생략시키고 B만 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누나의 얼굴은 보름달이다. 누나의 얼굴이 원관념이고 누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봐요. 엄청 둥글게 생겼나봐. 보름달도 이렇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누나의 얼굴이 보름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유법이에요. 보름달인 누나의 얼굴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도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고요. 호수도 고요하고 잔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호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요한 내 마음을 나타낸 거야. 전형적인 은유법의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책 봐요. 누나의 얼굴은 보름달이다 설명했고 내 마음은 호수요 얘기했고 인생은 나그네다 은유법이에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보의 집회. 김광균 시인의 추일 서적에 나오는 첫 구절인데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 밑줄 쳐요. 이게 쓸모없는 것 또는 가치 없는 것이란 뜻이야. 역시 은유법이 되겠어요. 28페이지 한번 펴봐요. 28페이지에 2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9페이지에 8번 문제 봅시다. 다음 글에서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기억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A는 B다. 무슨 법? 은유법. 니은에 청산유수처럼 쓰여서 무슨 법? 직유법. 디귿에 우리는 말 안에서 후회한 일을 보다의 밑줄. 말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후회한 일이 더 많다. 이건 좀 이따 배울 텐데 비교법이야. 보다 쓰여서 비교법이야. 리얼. 때론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요거는 의인법이야. 의인법. 좀 이따 배워. 답은 3번이에요.
기억은 은유법, 니은은 직유법, 리얼은 의인법은 비유법의 방식이고 비교법은 비유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디치?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이렇게 되면 무슨 법이에요? 이거는 처럼 썼으니까 무슨 법이다? 직유법이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네. 저거는 직유법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의인법 4번 화류법 묶어서 별표. 먼저 3번 의인법 밑줄.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동식물의 인격적 요소 동그라미 부여하여 사람의 의지, 감정, 생각 등을 지니도록 하는 방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달빛 두어 가닥에 매달려 출렁출렁 그네를 탄다. 달빛이 사람처럼 그네를 탄대요. 의인법이요. 부끄러움을 가득하는 아카시아꽃. 의인법이에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란 시인데 삼각산이 사람처럼 일어나 춤을 춘대요. 의인법 되겠어요. 넘겨. 4번 화류법 밑줄. 무생물을 생물로, 비정물을 유정물로 활기, 생명, 동그라미를 불어넣어 나타내는 기법이다. 단순히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여 나타내면 화류법이고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나타내면 의인법이 되겠어요.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파도가 숨을 쉰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화류법이야. 푸른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바다를 연모가 사랑한다는 건 이거 의인법이라 할 수 있겠고 휘달려간다. 화류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목. 의인법이 있고 화류법이 있어요. 의인법은 무생물이나 동식물에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이런 인격적인 속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화류법은 무생물이나 비정물,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야. 생명력이 없는 대상에 활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비유하는 거야. 이거는 생물적 특성을 불어넣어 비유하는 거, 이건 화류법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법의 이 인자가 이게 사람 인자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류법의 이 활자가 활할 때 살 활자야.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 불어넣어서 비유하는 게 화류법이거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의인법하고 화류법하고 어떤 게 좀 더 포괄적 개념일까?
사람 또한 뭐예요? 생물이야. 그치? 그리고 화류법이 훨씬 더 포괄적이야. 사람 또한 생물이기 때문에 화류법이 의인법보다 훨씬 포괄적 개념이야. 의인법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거고, 화류법은 생물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사람 또한 생물이기 때문에 화류법이 훨씬 더 포괄적 개념이다. 화류법이 의인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여기 봐요. 문제는 뭐냐? 자, 목마른 돼지, 으르렁거리는 파도, 지우개가 숨을 쉰다. 나를 에워싸는 산, 오르무는 바다. 지금 예를 든 5개 모두 다 의인법 되죠? 그쵸? 모두 또 돼요. 화류법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개념이 모호해요. 개념이 겹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근에 교육 과정에서는 의인법으로 다 통합이 돼 버렸어요. 의인법으로 의미가 통합됐다. 좋아진 거야. 즉 과거에 의인법, 화류법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던 거를 지금은 그냥 다 의인법으로 뭐 됐다고? 의미가 통합됐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화류법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의인법, 화류법 2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럼 화류법으로 시험이 나온 적이 있냐? 없어. 지금까지. 화류법으로 시험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저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의인법으로 다 지금은 통합이 됐다. 없어졌는데 왜 배우냐? 알아는 두자는 얘기야. 이게 이제 시험이 옛날 교육과정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니까 모르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알아는 둘 필요가 있다 이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의인법으로 다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예. 예전에 우리 예원이 방에 들어갔는데 국어책이 넣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국어 뭐 배우나 그래. 우리 예원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예원이 책을 내가 봤더니 필기 우리가 지금 하는 수사법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필기가 되어 있던데 아마 국어선생님이 칠판에 판사한 내용을 적었겠죠. 유심히 봤더니 화류법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며칠 뒤에 예언이랑 밥 먹을 때 내가 예언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언아, 니네 국어 선생님 나이 많지?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알았어? 아빠는 다 알아. 국어 선생님 내년에 은퇴하시는 선생님인데 할머니야. 그러더라고. 근데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더라고. 아빠는 네 머릿속에 CCTV를 심어놨어. 아빠는 다 알아. 신기하다 그러더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화류법 적힌 거 보니까 옛날 선생님이셔.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재 연구 안 하시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강의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참견을 안 했어요. 내가 또 얘기하면 또 국어선생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쓸데없이 내가 오지랖 얘기하진 않았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화류법 안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의인법으로 다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5번, 6번 묶으세요. 의성법, 의태법 되겠어요. 자, 먼저 의성법.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 동그라미, 소리를 흉내내어 나타내는 방법. 소리니까 이게 청각적 이미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둥기둥 줄이 울면 조상간 달이 뜨고, 둥기둥 줄이 온다 그래서 둥기둥이란 의성어를 써서 의성법이 쓰인 거예요. 6번 의태법 밑줄. 사물의 형태나 동작을 모방하여 나타내는 방법. 형태나 동작 동그라미. 이건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살리겠죠. 해는 오르네 둥실둥실 둥실둥실 어인의 젊은 가슴에도 붉은 해 떠오르네 둥실둥실 둥실둥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둥실둥실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해서 나타낸 의태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의성법의 성자가 한자로 소리성자 쓰는 거고요. 의태법의 태자가 한자로 모양 태자 써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의성법은 소리, 의태법은 모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주모. 유량에 황조가가 있어요. 황조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자, 펄펄. 의성법이야, 의태법이야? 이거 소리야, 모양이야? 이거 모양이잖아. 펄펄. 이거는 의태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7번 가요. 풍류법. 두 번째 줄을 줄칩시다. 속담, 격언 등으로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의 비유. 이것을 우리는 풍류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풍류법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담 이렇게 바로 말해야 돼. 속담 등을 이용한 관용적 표현의 일반에 널리 쓰이는 관용적 표현의 비유. 풍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 끝에다가 가로 열고 적습니다. 시 문학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시문학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주모, 여기 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시에서 무슨 속담이 인용돼서 비유하겠습니까? 적절치 않겠죠? 시문학에서는요, 풍류법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2번 나왔어. 그러면 풍류법은 어디서 쓰이냐? 산문문학, 소설 같은 산문문학에서 풍류법이 쓰이는 거야. 시에서 쓰이는 게 아니고, 알겠지? 네. 밑에 봐요. 남의 잔치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뜻이야. 빈소리가 더 요란하다. 지식이 없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더 아는 체 한다는 뜻으로 이런 것들이 다 속담이죠. 풍류법이 되겠어요. 8번은 중요합니다. 별표, 대유법. 대유법이 있는데 이 대유법은 대신하여 비유하는 거야. 대유 되겠어요. 요 대유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건 구별해야 돼. 첫 번째 제유법, 두 번째 환유법.
먼저 제휴법 부분의 의미로서 전체를 대신한다. 이만큼의 부분적인 의미야. 요거는 부분이고 이만큼이 전체가 되겠는데 요 부분적인 의미가 이 전체를 대신하고 있어. 이런 거는 제휴법. 얘는 좀 이따가. 환유법은 속성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대신한다. 다시 갈게. 대유법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 키워드. 제유법은 부분의 의미로 전체 대신. 환유법은 속성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대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책 보고 예를 이제 확인할게요. 1번 제유법. 몇 절? 어느 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알 수 있게 표현.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 여기서 들은 국토의 부분, 일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들을 통해 국토 전체를 대신해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때 빵은 식량 전체. 빵은 부분인데 식량 전체, 먹을 것 전체를 대신하고 있어. 제휴법이야. 다음 2번 환유법 밑줄. 사물의 속성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태극기가 일장기를 눌렀다. 태극기는 한국, 일장기는 일본. 한국이 일본을 누른 거죠. 패는 칼보다 무섭다. 패는 문화의 힘이고요. 칼은 무력이 되겠다. 이런 것은 환유법인데 환유법은 예를 좀 더 보겠습니다. 왼쪽 알맹이에 환유법이 있습니다. 밑줄 다시 한번 쳐요. 사물의 속성, 기호, 부호, 이름, 상호, 이모티콘 등으로 전체를 나타낸다. 백발 그러면 노인이에요. 여의도 그러면 국회고요. 청와대 그러면 대통령이야. 주모. 이런 문제 나온 적 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만났다. 청와대는 한국의 대통령, 백악관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하겠지. 그 다음 빨갱이 그러면 공산주의자, 별 그러면 장군이야. 별을 달았다 그러면 장군으로 승진한 거야. 사강모 그러면 대학생이고요. 백이천사 그러면 간호사고요. 뭉화삼천리 그러면 우리나라고요. 브람스 그러면요. 음악가 브람스 그러면 브람스의 작품 전체를 대신합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달빛을 타고 아련히 파고드는 브람스 그랬어요. 이때 브람스란 음악가가 막 달빛 타고 가는 거 아니고요. 브람스의 음악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브람스의 음악이 달빛을 타고 아련히 파고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치? 이 브람스는 브람스의 음악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다. 환유법이. 알겠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아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유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이유의 음악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아이유 음악 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을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아이유는 사랑이에요. 아이유 너무 좋아. 노래도 잘하고 이쁘고 연기도 잘하더라 요즘은. 지연이.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아이유 같이 생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상형이야. 네. 아이유 괜찮나? 저는 관심 없어서. 관심 없나? 예. 아이유 이쁘잖아. 뭐 이쁘다기보다 노래 잘 부르잖아. 노래 어떻게 잘 부르냐 그렇게 와. 옛날 노래도 그렇게 잘 불러 보면. 계속 봐요.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 이때 유니폼은 운동선수, 제복이 되겠고 붓은 작가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다 환요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더 적을래요? 자, 블루 칼라. 요거 색상 칼라 아니야. 색상은 컬러지, 컬러. 그치? 옷깃 칼라. 자, 블루 칼라가 뭘까요? 블루 칼라. 육체 노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네, 블루 칼라 그러면 육체 노동자야. 응? 이게 이제 푸른색의 작업복을 입은 육체 노동자를 이제 블루 칼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블루 칼라 있으면 또 뭐 있을까요? 화이트 칼라 있어요. 화이트 칼라는 이제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를 화이트 칼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올해 2020년 군무원 시험 기출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대유법의 환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푸른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육체 노동자 블루칼라,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화이트 칼라, 이런 것들도 예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9번 중위법 밑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을 중위법이다. 우리 문법 시간에도 중의적 표현 배웠죠. 예, 문학에도 이제 중위법이 있는데,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이 변형로의 논결한 시의 일부인데 그 물결에 밑줄 쳐요. 이게 두 가지의 밑이네요. 진주 남강 촉성로 앞을 흐르는 남강의 물결일 수도 있고 역사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을 우리는 중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땡땡 아파트 그랬어요. 살 수 없는. 두 가지 해석되죠? 어? 영어로 그냥 적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치? Understand? 오케이. 두 가지로 해석되잖아, 그치? 이런 게 중위법이라고. 알겠어요? 10번 갈게요. 상징법 별표. 자, 이제 상징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1번부터 갑시다. 원형적 상징. 출제일까요? 원초적인 잠재의식의 바탕을 둔다. 문화적, 지역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전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다. 상징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형적 상징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신화적 상징이라고도 하고요. 전 인류 보편성이다. 보편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 간에 인간의 원초적인 이미지로서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그래. 전인류 보편적인 상징이 되겠다. 불 그러면 죽음, 파괴, 소멸이야. 물 그러면 재생, 영원, 만남이고, 태양 그러면 희망, 생명이야. 어둠 그러면 절망, 좌절, 암흑이라고. 이런 게 전인류 보편적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앞쪽 페이지 20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맨 밑에 원형적 상징의 예가 나와요. 물 그러면 재생, 영원, 만남, 불 그러면 죽음, 파괴, 소멸, 밤은 어둠, 침묵, 절망, 봄은 소생, 희망, 생명, 검은색은 죽음, 공포, 어둠, 흰색은 평화, 순수다. 이런 게 원형적 상징의 예가 돼요. 여기 봐.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보면 이런 말로 나와. 우리는 불이 되어 만나지 말고 물이 되어 만나자. 이게 원형적 상징의 시의 의미를 쓴 거야. 불이라는 것은 죽음, 파괴, 소멸이고, 물이라는 것은 재생, 영원, 만남이다. 그러니까 불이 되지 말고 물이 되어 만나자를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원형적 상징의 시예요. 알겠어요? 책 봐요. 책에 든 예를 보겠어요.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시인데요. 해야 고운해야 해야 수서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떼고 고운 날을 노려보리라. 이 해라는 것이 빛과 생명, 기쁨과 희망, 탄생과 창조의 원형적 상징의 시어가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갑시다. 관습적 상징 줄쳐. 특정 지역이나 종교 혹은 문화권. 그 밑에 사회적으로 논리 공인. 이것이 관습적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관습적인 상징. 다른 말로 제도적인 상징, 특수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지역이나 문화 또는 종교권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이 되겠다. 오랜 시간을 두고 관습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루어진 특수적인 의미, 이것을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요. 책 봐요. 21쪽 오른쪽 알맹이 관습적 상징의 예를 봐봐요. 자, 서양 문화권에서 비둘기 그러면 뭘 상징해요? 피스, 평화의 상징이야. 동양 문화권에서 소나무,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를 상징해요. 서양 문화권에서 백합, 순결을 상징하고요. 서양 문화권에서 네이클로버, 행운을 상징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흰옷, 죽음을 상징해. 여기 봐. 우리는 장례식 때 상복으로 흰옷을 입죠? 서양도 흰옷을 입나요? 서양 오히려 무슨 옷 입어요? 검은 옷을 입어요. 그렇죠? 우리는 흰옷 그러면 상복이야.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렇죠?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 같은 시 보면 흰옷깃 여며여며 가신 길에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산말레 이런 시가 나오는데, 흰옷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서양은 오히려 검은 옷이 죽음이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십자가 그럼 뭘 상징할까? 십자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까치 그러면 뭐의 상징이야? 까치. 아침에 지붕에서 까치가 울고 있어요. 길조. 그치?
좋은 조짐이 일어날 길조라 그러죠. 까마귀가 울고 있어요. 흉조, 불길한 예감의 흉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양은 이게 또 반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관습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책의 예를 봐요. 이육사의 광야가 되겠는데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 매화라는 것이 역시 사군자의 하나로 한국 문화에서 절개, 지조를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죠? 이 시에서도 역시 그 매화 향기가 그런 강인한 의지, 지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관습적 상징의 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갑시다. 창조적 상징 밑절. 작가가 작품 속에서 새롭게 창조해낸 상징이다. 세 번째는 창조적 상징. 다른 말로 개인적 상징 또는 문학적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개성적인 의미가 되겠다. 해당 작품 속에서 그 작가에 의해서 얻어진 독특한 의미로서의 상징을 우리는 창조적인 상징이다라고 부릅니다. 책 봐요. 오른쪽 알맹이에 창조적 상징의 예, 요거는 별표 한번 칩시다. 거기 정리된 내용 자체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야.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란 시가 있는데 국화옆에서란 시에서 국화는 시련을 겪은 뒤에 원숭미를 상징해요. 김종길 성탄제에서 산수 열매는 아버지 사랑을 상징합니다. 김수영 풀에서 풀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해요. 이육사 청포도에서 청포도는 시인이 바라는 이상적 세계입니다. 김춘수 꽃에서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해요. 이것은 해당 작품 속에서 그 작가에서 새롭게 얻어진 독특한 의미로서의 상징이다. 이런 걸 창조적 상징이라고 해요. 옆에 예를 또 봐요. 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오르나 보다. 자, 우리가 흔히 국화꽃 그러면 간습적으로는 역시 사군자의 하나로 지조 절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시에서의 국화꽃은 시련을 겪은 뒤에 원숭미를 상징하는 창조적 상징의 시어로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목. 여기 봐요. 상징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따라하세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창조적 상징. 세 개 구별해야 돼. 왜 이렇게 표시했냐? 부등호로 표시한 거야. 이쪽이 범위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나라, 민족, 인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야 지역, 문화, 종교. 이거는 해당 작품 속에서 그 작가에서 얻은 상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상징법이었습니다. 다음 11번 우화법.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줄쳐요. 동물, 식물, 동그라미. 동물이나 식물의 속성과 풍습으로서 인간의 속성과 풍습을 암시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우화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이소부화. 이소부화. 말 자체가 우화란 말이 들어있죠? 이소부화에 누구 나와요? 다 동물들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금수회의록. 안국선의 계약이 소설인데 금수회의록. 여기서 금수가 뭘까요? 짐승이야. 짐승. 말 그대로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해요. 그러면서 당시 인간들의 세태를 비판 풍자하는 소설이야. 장기전. 판소리계 소설인데 장기가 뭐고? 꿩이지. 암꿩, 숫꿩. 숫꿩. 암꿩은 뭐지? 까투리. 그건 꿩이라고. 숫꿩이라고. 요 장기전은 남성의 권위를 풍자했죠.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기어이 길을 쓰고 가서 콩을 먹죠. 인간들이 천원 덫에 걸려 죽어요.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이런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풍자. 역시 인간 세태를 풍자해.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 판소리 수궁가가 판소리 소설로 정착된 게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이야. 별주부는 누구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자라. 뭐라고? 자라. 별주부전과 토끼전에서 자라하고 토끼 나오잖아요. 거북이하고 토끼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역시도 인간들의 세태를 풍자했죠. 서동지전. 여기서 서가 쥐야. 쥐서자야. 이건 쥐가 나와.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다 우화법이 쓰인 거야. 동물, 식물 등을 통해서 인간들의 세태를 비판 풍자한 거. 우화법. 이런 소설을 또 우화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화소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화는 그런 개념이에요. 됐어요. 지금까지 비유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강조법의 첫 번째 1번 과장법 출처. 실제보다 더 늘리거나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 과장법이에요. 말 그대로 과장하는 방식이에요. 교재 23쪽을 봐요. 오른쪽 알맹이 16년 소방직 문제 좀 봐줍시다. 다음 시에서 사용된 표현기법이 아닌 것은 소방직 시험에 내리 3년 연속 기출됐던 지문 정지상 송인이야. 비가 개인 긴뚝에 풀빛이 진한데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노랫가락이 구슬펴라. 내용은 대동강에서 이별의 슬픔을 나타낸 시인데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말을 건가. 이거 서리법. 좀 이따 나와. 물음의 형태 서리법. 저거 서리법. 해마다 이번에 눈물만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 눈물에다 세모. 그 위에 대동강 물에 동그라미. 눈물에서 대동강 물로 화살표 찍. 과장법이야. 주목. 여봐. 이별의 저를 봐주세요.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 강물에 보태져 봤자 표시도 안 나죠. 근데 그 눈물이 더해져서 마르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어. 과장했죠? 그 과장법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과장법 쓰인 거야. 그 다음에 삼행과 사행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도치법. 자, 그래서 1번 과장법, 2번 서리법, 3번 풍류법, 4번 도치법. 관계없는 거? 풍류법. 풍류법 뭐라 그랬죠? 속담 등을 이용한 관용적 표현의 비유가 풍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풍류법 쓰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답은 3번 원위치. 2번 반복법. 그 내용을 다시 반복시켜 뜻을 강조하는 방법. 반복시켜 뜻을 강조하는 거. 말 그대로 반복법이야. 넘겨서 예문.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시인데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반복되고 있죠? 네, 반복법이에요. 거기에 가을, 봄, 여름 없이 나오는데 참고로 가을이 뭘까요? 여기서는요? 예? 예. 이때 가을은 가을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가을에 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 그래요? 가을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되세요. 그런 것이 바로 반복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3번 열거법. 그 내용을 늘어놓음으로써 서술한 내용을 강조한 수사법이다. 말 그대로 나열하는 방식. 열거법이라 그래. 기쁘고 슬프고 노여하고 사랑하고 고고고고고고고고 조사 반복돼서 열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다 같이 교재 61쪽을 한번 펴주세요. 61쪽에 1번 문제 봐주세요. 같이 풉시다.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은 백석의 모닥불이한 시예요. 1번부터 바로 가봅시다. 구체적인 대상을 열거 밑줄 하여 시상할 정의. 열거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위에 보면 계속 지금 다 나열되어 있죠. 열거되어 있죠. 위에 보면 그쵸? 맞고. 2번 특정한 조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계속 쓰이죠? 맞고. 3번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의인법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모닥불은 어려서 요거 의인법 아닙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있던데 야이씨 모닥불이 어리다는 게 아니고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야이씨 모닥불이 왜 어리냐? 그거 의인법 아닌가요? 이렇게 그거 아니다. 이? 야 센스가 있어야지. 모닥불이 왜 어리다? 그 의인법 아닌가? 이러는데 모닥불은 끊고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려서 시간 옛날 과거 어려서를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4번 토속적 시어를 활용하여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토속적인 게 이제 시골스러운 거, 향토적인 거 말해. 뭐 첫 줄에 소똥, 그거보다 더 토속적인 거 있습니까? 그 사용되는 시어들이 다 일상적인 생활에 토속적 시어들이 나타냈고요. 아주 시골스러운 향토색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쉬운 문제야. 답은 3번 의인법은 없었다 이 말씀 알겠죠? 원위치. 4번 점층법, 5번 점강법은 묶어서 별표. 이건 중요하다. 점층, 점강. 일단 이거 두 개는 서로 반대야. 점층은 확대, 상승, 고조되는 거야.
점점 확대 상승 고조되는 거다. 크레센토. 점강은 반대로 축소, 하강되는 것이다. 밑에 쭉. 이거는 데크레센토 되겠어요. 알겠죠? 네. 점층이 되든 점강이 되든 네모적 표현을 동반해야 돼. 네모 속에 들어갈 말 반복적인 표현이다. 한 번 가지고는 점층 점강을 하지 않고요. 최소한 2번 이상은 반복돼야 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반복이 돼야 점층이 되고요. 알겠죠? 네. 책 봐요. 4번 점층법 출처. 비중이나 정도를 한 단계씩 높여서 뜻을 점점 강하게 높게 깊게 층을 이루어 독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절정으로 이끌어 올리는 표현 방법. 예문 봐. 실록은 먼저 이양화의 실록 예찬이한 수필인데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를 씻어낸다. 씻고 씻어낸다. 반복을 통해 점층법이야. 알겠습니까? 네.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고전문학 첫 번째로 배우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공무도화가야. 이 공무도화가를 보면 물이란 말이 3번이 반복돼요. 물 3번이 반복돼. 맨 처음에 물은 사랑, 2번째 물은 이별, 3번째 물은 죽음이다. 물이 3번 반복돼서 이 또한 무슨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점층법이다. 그 의미가 확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점층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주모. 점층, 점강 얘기했지만 실제 문학작품에서는 거의 어떤 게 사용될까요? 네. 점강법은 거의 쓰이지 않고 실제는 점층법이 주로 쓰인다. 5번 점강법 믿죠?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방법. 첫날에는 50리, 다음날에는 40리, 30리, 점점 줄어지다가는 하루씩 어느 마을이고 들어가 쉬었다. 50, 30 이런 식으로 범위가 줄어들고 있죠? 점강법입니다. 다음 6번 비교법, 7번 대조법, 묶어서 별표. 먼저 비교법 출처. 성절이 비슷한 2가지 사물이나 내용의 공통점 동그라미 찾아내어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방법. 옆에 만큼, 보다, 처럼, 같이. 이게 이제 비교 부사격 조사야.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보다가 많이 사용돼. 주목. 우리 비문학 할 때도 비교 대조 배웠죠. 비문학 할 때도 우리 비교랑 대조 배워서 그때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비교는 뭐라 그랬어요? 공통점. 대조는 뭐라 그랬어요? 차이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비, 공, 대, 차라고 했지. 자, 문학도 마찬가지야. 문학의 수사법도 마찬가지야.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다. 알겠지? 이거는 비문학, 문학 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비교법은 공통점 찾아내서 그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거야.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외롭구나. 보다 일단 밑줄 치고. 요 보다 쓰이면 볼 거 없어. 무조건 비교법이야.
너의 넋과 수녀의 공통점을 통해 너의 넋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교법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7번 대조법 밑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맞세어 차이점 동그라미. 찾아내어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려는 방법. 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가봅시다. 1번 단어의 대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고 길다. 대조법이야. 2번 의미의 대조.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관대없다. 시조의 한 부분이죠. 산천은 자연이에요. 의고하되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영원성이야. 인걸은 인간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시조에서 이제 고려의 신하들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 관대없다. 인간 세계는 변한 거야.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켰어요. 여기 봐주세요. 문학에서 공식처럼 쓰이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켜요. vs 대조한다는 얘기야. 이때 이 자연은 영원성이야.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불변성이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죠? 속세라 그랬나? 그치? 인간의 세계는 변해버려서 이런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가변성으로 변한 것이다. 변하는 건 인간들이 변하는 거지 자연이 변하는 건 아니야.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자연과 인간의 대조입니다. 자연의 영원성에 대조되는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인간들은 뭘 느낄까? 여기서 인간들은 속된 말로 현타 오겠죠? 그쵸? 예. 우리 지연이한테 배웠는데 현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현타 오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 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네 글자는 거야. 그게 바로 인생 무상이야.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거야. 상실감을 느끼는 거야. 문학 작품에서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 무상이야. 툭 하면 나와요. 현타 느끼는 거야.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변함없는데 변한 것은 인간이 변한 거란 얘기야. 인간의 삶이 허무하고 덧없음을 느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따라합시다. 인생 무상.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 봐. 조선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요즘 말로 최고의 히트작이 있는데 그 작품은 바로 김만중의 구운몽이에요. 알겠습니까?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이 스님인데 해서는 안 될 세속적인 욕망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꿈을 꿔요. 꿈속에서 양소율한 자로 환생을 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40년 동안 누려요.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고 8명의 선녀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모든 인간의 욕망을 다 실현하게 돼. 그런데 현타 오는 거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유한성이 있는 것이다.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뭘 느껴요? 인생 무상을 느껴요. 삶의 덧없음,
부귀공명의 헛됨을 느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구운몽의 주제가 그래서 인생 무상이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킨다. 여기서 인간은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 얘기. 3번. 색상의 대조, 가로 열고, 색채의 대비라고도 합니다. 두시연애에 나오는 구절인데, 가람이 강이에요. 강이, 파라니, 푸르니, 새독해요. 새가 독해요. 희오, 강은 푸른색, 새는 흰색이야. 푸른색과 흰색을 대조시켰어요. 이런 게 색상의 대조 또는 색채의 대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더 잡아줄게요. 자, 이런 시가 하나 있는데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필수작이야. 이 시에서 보면 바다가 있고 나비가 있어요. 바다는 세모. 이건 냉혹한 현실이야. 나비는 동그라미. 나비는 바다의 무서움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를 나타내거든. 그런데 바다는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야. 무슨 글자? 푸를 청. 나비는 무슨 색인가 하면 흰색이에요. 흰백. 그러면 이게 바로 청백의 대조. 색상의 대조. 색채의 대비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4번. 감각의 대조. 들을 때는 오래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귀로 들을 때는 우레가 천둥소리를 말해요. 천둥소리더니 본이란 눈으로 보니 눈이로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시각이 되겠어요. 이것은 청각과 시각을 대조시켰어요. 감각의 대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대조법이야. 8번으로 갑시다. 억양법. 출처. 칭찬하기 위하여 먼저 내려깎거나 내려깎기 위하여 먼저 칭찬하는 방법을 우리는 억양법이라고 불러요. 주모. 억양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요. 또는 뚝 떨어뜨렸다가 확 올려요. 이런 게 억양법이야. 얘만 봐요. 얼굴은 예쁜데 올렸죠? 마음씨는 곱지 못하다 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공부는 못하지만 떨어뜨렸어요. 운동은 잘한다 확 올렸어요. 억양법이다. 억양법이 쓰인 문학작품의 예를 하나 들면 거의 유일한 예가 하나가 있는데 고전문학의 한시 가운데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을지문덕이 전 한시예요. 억양법이 쓰인 거의 유일한 작품이야. 이 시를 보면 중국 수나라의 장수인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인데 적의 장수인 우중문을 계속 칭찬해줘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가서 항복해, 군사 철수해 라고 본심을 드러내요. 쫙 올렸다가 마지막에 뚝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해요. 억양법이 쓰인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 9번 예정법. 예, 말 그대로 예로 드는 수법이에요. 밑에 예컨대 라는 말을 넣어서 예로 들고 있어요. 10번 미화법.
미화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불완전한 걸 안전한 것으로, 취한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해요. 도둑놈을 갖다가 양상군자라 그래서 대들보 위에 군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소를 화장실이라 그러고요. 거지를 거리의 천사라 그랬어요. 미화법이야. 11번 연세법.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방법. 가로 열고 끝말 이어가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말 이어가기 하는 거 연세법이에요. 달가 우지 마라.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끝말 이어가고 있죠? 이런 거 주목.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뭐 이런 거 있었죠? 끝말 잇기 하는 거 연세법이야. 문학에서도 쓰입니다. 12번 별표, 영탄법. 이건 중요하다. 영탄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서리법이 있을 텐데, 영탄법은 느낌, 감탄을 나타내요. 영탄의 탄, 감탄의 탄. 이거는 느낌표예요. 그리고 이 영탄법은 강조법의 일환이다. 서리법은 물음, 의문의 형식이다. 서리법의 의, 의문의 의, 이건 물음표. 서리법은 변화법의 일환이 되겠어요. 이거는 문학작품 보면서 많이 등장해요. 문제 풀다 보면 뭐 영탄법, 영탄적 표현, 서리법, 서리적 표현 기본입니다. 예문이 정종이 유리창이 나오는 구절인데, 고운 폐혈관,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려갔구나 느낌표 꽝 찍혔어요. 영탄법입니다. 알겠습니까? 13번 현재법.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기교입니다. 고준비 개고 날이 아주 맑아 아침에 금빛이 솔밭에 차다. 그래서 현재법을 썼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